면서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차은경 부장 서부지법 부장판사 사법연수원 30기입니다. 30기고 57살입니다. 7살이고 이화여대를 나왔습니다. 이화여대를 경제학과를 나왔고 국책연구기관에서 근무를 하다가 98년도에 40회 사법시험에 합격을 했고 법무부인 세종에서 변호사 생활을 먼저 했고 2006년도에 수원지법 판사로 임관이 돼서 서울중앙지법, 수원지법, 인천지법 주로 수도권에서 이제 움직였습니다. 이게 이제 요즘은 예전처럼 판사가 바로 뜨는 게 아니라 이제 변호사 하다가 판사 되는 분들도 꽤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랬고 그 동안에 내린 여러 가지 어떤 판결들을 보면 일단 이 대장동 관련해서 정진상 씨의 구속영장 적부심 이거 이제 기각을 한 바가 있습니다. 뭐 특별히 이분이 어떤 어떤 성향이 뭐 좌파다 우파다 이렇게는 안 하는 것 같아요. 주로 예. 실무자 일을 한 거고 옛날에 국민의힘 장제원 전 의원 아들 관련돼서 경찰관 폭행한 혐의에 대해서 1심과 같이 징역 1년을 선고한 적이 있고 또 백남기 딸 비방하는 그림을 그린 김세희 지금 가로수 가세현이죠. 거기에 벌금 700만 원 선고한 그런 경험이 있고 양경수 민노총 위원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한 경험도 있고 또 서지현 전 검사 인사보고한 안태근 전 검사장 파기환송심에서 무죄 선고한 그런 전례도 있습니다. 뭐 판결 내용을 보면 뭐 그렇게 어떤 뭐 정치적인 성향이 뭐 이렇게 치우쳤다거나 뭐 그보다도 법원 내에서는 꽤 판결을 잘하는 뭐 똑똑한 판사다 뭐 이런 평가들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 자체에 대해서는 논란거리는 여태까지는 없었던 걸로 보이고 굉장히 법리에 따라서 결론을 냈기 때문에 누구든지 수긍할 수 있는 판결을 냈던 걸로 보여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런 이력을 결정되면 변호인단이 제일 먼저 입수해가지고 확인을 하거든요. 그렇죠. 그게 대통령께 한번 걸어봅시다라고 설득하는 요소로도 작용을 했을 거예요. 이건 선입견이 없고 이 깨끗하게 지금 다퉈볼 만한 그런 판사일 것 같다. 이런 네. 것도 이제 설득의 요소였을 것 같고 지금 보면은 이쪽 저쪽에 대해서 어떤 뭐 논란거리 있는 판결로 보이는 건 전혀 없거든요. 네. 근데 이제 제가 걱정하는 건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당직 사건 있잖아요. 네네.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막 정치권을 뒤흔들 만한 큰 사건이 당직으로 이렇게 가는 경우가 거의 없거든요. 지금 이제 주로 그동안 민사 쪽을 해왔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나한테 이 주어지는 압박감이 굉장히 클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두 번째로는 가장 세상에서 힘든 게 동료 압력 집단이거든요. 동료 압력 집단. 동료. 그러니까 나하고 비슷한 사람들이 압력을 가하는 게 제일 세게 느껴져요. 다른 사람들은 뭐 안 보면 그만이지 내가 그 사람들 보지도 않는데 뭐 이제 이러면서 밖에서 시위를 하건 뭐 플랜카드를 들건 판사들이 그런데 내부에서 압력이 올 경우에 네. 그러면은 기존에 서부에서 발부했던 건 뭐가 돼? 서부지방법원에서 하는 거를 네가 부정하는 식이 돼? 이제 이런 거에 대한 부담이 있을 수 하여튼 있는. 이제 동료인 저기 뭐죠 신 판사인가요? 그렇죠, 그렇죠. 이 판사 또 다 여성분이네요. 그렇죠. 네. 근데 여기서 이제 하나 짚을 거는 그래서 변호인단에서 이거를 좀 더 키워가지고 집요하게 변론을 해줬으면 좋겠는 게 기존의 체포영장하고 구속영장은 사유가 다르다. 사유가 다르다. 그렇죠. 체포영장은 수사를 위한 것이고 수사에 대해서 불응하는 거에 대한 그 고려를 제일 핵심으로 하기 때문에 네. 거기에서는 증거인멸의 우려나 뭐 도주의 우려라는 건 판단 요소로 삼지 않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거기서는 전혀 고려된 바 없이 수사를 진행하기 위해서 발부됐던 것이므로 이것과 그것이 법적으로 완벽하게 다르고 그리고 여기에서는 이재명이나 이런 선례에 비추어 봤을 때 방어권 행사를 유독 오히려 불리하게 가는 거는 여론에 휩쓸리는 면이 있을 수 있다. 네. 그리고 기존에 서부에서 다퉜던 거에 대해서는 수사에 대한 부분, 부당성, 공수처 이걸 지적하는 차원이었지 서부에 대해서 뭐 뭐든지 다 부정했던 것이 아니므로 네. 영장 실질 심사에는 지금 출석을 그래서 한 것입니다. 라는 걸 연결을 해줘야 돼요. 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출석하는 게 의미가 있다는 게
만약에 서부에서 하는 건 다 부정해. 이제 이런 식으로 프레임이 씌워진 판사 입장에서도 그렇죠. 이거 뭐야? 이제 어. 이렇게 이러면은 그러니까 법원이 제일 열받아하는 게 뭐냐면 법원의 권위와 법원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 그렇죠. 그게 사실은 제가 보니까 그동안 저도 이렇게 법원을 취재해 보면 판사들이 이제 제일 기준적으로 열받아하는 게 그러니까 사법부의 어떤 권위, 사법부의 어떤 이 어떤 공정성 이걸 인정하지 않는 거를 제일 정말 이 아주 좀 괘씸하게 생각한다 할까요? 그렇죠. 그래서 법원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선례예요. 네. 가장 중요한 게 선례. 그래서 제가 아까 여태까지 다퉜던 것 중에 그 변호인단에서 두 가지는 패착이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안 좋은 선례가 쌓이면 안 되거든요. 안 좋은 선례가. 근데 안 좋은 선례 그 체포적 부심과 네. 그때 이의 신청, 이의 신청. 있지도 않은 절차 그 두 가지. 그게 안 좋은 선례가 마치 뭐 4번이나 뭔가 주장이 꺾인 것처럼 보이잖아요. 네. 그게 아닌데. 그래서 그 부분을 짚어주고 그리고 이번에는 지금까지 있었던 그 체포 과정에서의 그 선례라는 게 여기 작동하지 않습니다라는 네. 걸 명확히 보여줘야 돼요. 그거하고 이거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이전 거를 싹 씻어내고 구속에 대해서만 다퉈야 된다. 그 구속의 필요성이라는 거는 결국은 이재명을 기각시켜줬던 그 동아줄이 됐던 거. 그거에 대해서는 왜 여기서는 왜 안 됩니까? 이 부분만. 그러니까 지금 판사님께서 영장을 기각하더라도 기존의 서부지방법원이나 서부지방법원에서 발부한 체포영장의 효력을 부정하는 방식이 되지 않습니다. 네. 라는 거를 깔아줘가지고 판사가 편하게끔 만들어줘야 돼요. 참 이게 우리가요 이게 참 언제부턴가 보면 법원에 내리는 결정에 대해서는 또 여야가 뭐 대체로 수긍하는 이제 그런 문화와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네. 근데 이게 저는 아마 계기는 결국 이제 김명수 대법원 되면서 이런 게 생겨났던 것 같은데 특히 이제 법원 내 우리법 연구회가 제가 알기로 한 400명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회원 자체가 이게 이제 법원 내에서 전체 판사들이 우리나라에 한 3,000명 되거든요. 그 중에서 400명 정도가 이제 우리법 연구회, 국제인권법 연구회 뭐 같은 계열입니다만은 여기에 소속된 판사들이 김명수가 여기 회장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두 군데 다. 네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대법원장이 되면서 법원의 판단에 대한 공정성 시비가 굉장히 많이 일었어요. 그 실질적으로 제가 알기로도 그 김명수가 인사를 통해서 자신과 같은 계열의 사람들을 많이 중앙지검에다가 이제 포진을 많이 시켰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제 우리가 국민적으로 상식적으로 좀 납득할 수 없는 판결들이 많이 내려졌어요. 그러면서 이 법원의 판결에 대한 신뢰, 특히 정치 사건에 대한 신뢰들 그리고 뭐 고법부장들이 보면 그래도 이 법원에 오랫동안 이제 이 고법부장들이 경험이 있는 분들이 나름대로 항소심에서는 좀 수정이 됐는데 이 고법부장 제도를 그러니까 이 승진제도 이걸 완전히 해체시켜 버림으로 인해서 그렇죠. 법원장이 안 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네. 이런 것들이 실제로 영향을 많이 미치는 바람에 저는 우리가 이제 판결을 이렇게 이제 분석을 할 때도 아 판사가 어디 소속이냐 뭐냐 이런 이유가 다 이게 지금 김명수 대법원이 낳았던 지금 후과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정확하세요. 네. 정확하신 거예요. 왜냐면 이건 법조인들이 먼저 지적했었어요. 내부에서부터 이건 문제다라고 했던 게 판사는 처음에 딱 임지가 정해지잖아요. 네. 그 사람이 한 10년 뒤까지도 어떤 사이클로 움직일지가 다 예측이 가능했어요. 왜냐하면 몇 년간 어디에 있고 만약에 몇 년간 지방에 있었으면 다시 몇 년간 수도권 들어왔다가 서울 들어왔다가 다시 지방 갔다가 네. 그랬는데 코드에 맞는 사람을 중앙으로 꽂아놓기 위해 가지고 인사 시스템을 무너뜨렸어요. 네. 그때부터는 김명수 대법원장하고 같이 뭔가 꿍짝꿍짝 했던 사람들은 갑자기 인사 사이클이 안 맞는데 중앙으로 오고 중앙으로 왔는데 갑자기 조국 사건 뭐 이런 걸 전담을 하더니 김밀희 있잖아요. 김밀희는 아유. 보통 좋은 데서 서울에서 다들 근무하고 싶어 하잖아요. 그럼 다 거기서 근무하면은 다른 사람들이 못 올라오잖아요. 그래서 경향교류로 계속 바뀌었었거든요. 보통 한 2년, 뭐 많으면 뭐 3년 이 정도 그렇죠. 하고 나가야 돼요. 길어야 3년이죠. 5년씩 눌러 앉게 네, 만들고. 맞아요. 아니 중앙에서 5년씩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네. 근데 그랬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사건은 김밀희한테 하게끔 해야만 원하는 결론 나온다라고 찍은 건가? 실제로 이상한 판결 막 나왔어요. 네네. 아니 그렇게 인사 시스템부터 해가지고 모든 걸 망가뜨렸는데 그래놓고서 법원에 대해서 뭔가 뭐 이의를 제기하거나 어떤 편향성이 있다라고 지적하면은 사법부에 대한 불신을 뭐 조장을 하네 어쩌네 막 이러면서 프레임 입을 막으려 그러는데 그 시스템을 먼저 뭉개뜨린 게 김명수 대법원장이었기 때문에 그 후과라는 게 정확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모든 국민들이 이제는 사법부를 신뢰하지 않는 이 분위기는 사실 저희들이 그동안 많이 지적해 왔습니다만은 이번에 이제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계기로 해서 이게 이제 폭발했던 거고 또 하나의 것들이 뭐냐면 결국 이 공수처의 이제 존재가 한 것 같습니다. 그동안 사실 공수처는 거의 귀태라고 그랬잖아요. 태어나지 말았어야 될 그런 상황이었는데 공수처가 사실 그동안 구속을 성공시킨 사례도 제가 알기로는 거의 없어요. 없어요. 자, 그리고 이제 공수처의 수사 능력이 뭐 너무나 안 좋아서 요즘 공수처를 다 엑소더스 했습니다. 그 공수처 검사들이 다 이제 여기 이 역량에 도움이 안 된다. 그리고 이 공수처 검사들은요. 최대 9년인가요? 네. 밖에 못 있어요. 예. 그러니까 3년 단위로 네. 연임 연임 세 번 9년이 통으로 보장된 것도 아니에요, 맞아요. 거기는. 3년을 하니까 아무도 안 가요. 그러니까 실력 있는 저 변호사들이 안 가는 겁니다. 자, 거기다가 수사관들도 똑같아요. 이 수사관들도 보통 이제 이 일반 그 검찰의 수사관들은 보통 이제 이 끝나고 나면 그 뭐라고 하나요? 법무사 그렇죠. 자격이 주어지잖아요. 네. 네. 근데 공수처 수사관은 그게 없대요. 그래갖고 공수처에 있는 수사관들이 전부 다 원상복구를 다 했어요. 원래 수사의 핵심은 이 수사관들이 중요하거든요. 그럼요. 그거를 완전히 공수처가 망가뜨려 버렸고 그리고 이번에 보면 결국 검수완박의 이 문제가 너무나 정말 적나라하게 노정이 된 것 같습니다. 공수처는 정말 만들어질 때부터 우리가 이거 진짜 큰일 난다고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무슨 뭐 예언자인가요? 네. 뭐 이건 법만 보면 알아요. 그리고 딱 만들어진 순간부터 거기는 정원을 채워본 적이 없어요. 가고 싶은 곳이 아니에요. 가가지고 진짜 욕이나 두드려 먹지 이게 지금 수사가 되지도 않는 곳이다. 이건 지금 결론을 보면 알아요. 지금 거기서 성공한 수사가 뭐가 있어요. 최대 성과라고 했던 게 그 손준성 검사 네. 뭐 1심에서 유죄 나왔던 거 그렇죠. 그거 딱 하나 그거 붙잡고서 이제 우리도 드디어 한다는 2심에서 전부 무죄 됐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사실 실적이 다 날아가 버렸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구속 영장 실질 심사 해가지고 다 기각되고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이번에 무리수만 두고 체포 과정을 이렇게 무슨 뭐 전쟁 작전 하듯이 이렇게 하는 수사기관이 어디 있어요? 맞아요. 수사 밀행성이라는 게 없어요. 수사는 은밀하게 신속하게 정확하게 해야 되는데 자기가 수사하는 거를 언론에 공개해가지고 저 며칠짜리 체포영장 받았습니다. 그거 공개하고 하는 수사기관 전 처음 봤어요. 놀랬어요. 놀랬어. 그러니까 법조인들은 아 여기 가면 내 커리어 꼬인다 생각하니까 안 가는 거예요. 인력이 부족한 애 핑계 대잖아요. 인력이 왜 부족한지 알아요? 그거 은근슬쩍 안 되는 조직 만들려다 보니까 뭐 괴물 조직 아닙니다라고 해서 문재인이 막 그랬어요. 이거 작은 조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뭐 목적에 부합하는 정원만 만든 겁니다 이랬어요. 근데 그 조직 그렇게 만들어 놓고 심지어 그 정원을 못 채웠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에요. 왜 못 채웠냐? 공수처가 너무 무능하니까. 법조인들 저 또래 이런 하긴 거기는 지금 연차도 저보다 한참 어린 그 네. 사람들이 지금 들어가 있는데 역량이 너무 떨어져요. 거기를 가고 싶겠어요 정말. 네. 이게 자기가 여태까지 열심히 살아온 게 거기 간 순간부터 부정되는데 누가 가겠습니까? 참 이런 게 결국은 우리 국가적 혼란을 일으키는 저는 아주 중대한 원인으로 지금 작용했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윤 대통령도 이번에 그 계속 단계마다 전부 다 이제 거부하고 이의 제기하고 수용하지 않는 게 사실 공수처가 이번에 서울중앙지검의 법대로 했더라면 사실은 윤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뭔가 저항할 수 있는 뭐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공정함은 승복을 낳아요. 그래서 공정함이 맞습니다. 중요한 거잖아요. 네. 근데 공정하지 않으니까 논란이 있으니까 자꾸 이의 제기를 하게 되는 거죠. 공수처에서 수사권 논란이 있으면 경찰이 하면 되잖아요. 네. 경찰이 해가지고 영장 청구해가지고 검사가 중앙지방법원으로 영장을 청구했으면 이러면은 공정성에 대해서 담보가 되니까 뭐 문제 못 삼죠. 그러면. 문제 못 삼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는 승복한다라고 할 게 가능성이 높아지잖아요. 그럼 이게 이 전체가 국론 분열에 대한 문제를 제거하는 방식인데 네. 공수처에서는 그냥 막 자기 하는 거대로 막 밀어붙이고 그거에 대해 승복해라 이제 이러는데 논란은 논란대로 남잖아요. 아니 공수처의 수사 관할에 대해서는 법에 규정했잖아요. 그거 민주당이 주도해서 중앙지방법원으로 찍었잖아요. 자기들이. 네. 그렇게 만들어 놓고서 다른 규정에 의해서 다른 관할로 할 수도 있다. 이 말이 그럼 법을 왜 만들었어요? 그 법에 대해서 충돌되는 거에 대해서 설명이 없어요. 그래 놓고서 무조건 승복하라 그러다가 이제 와서는 그거를
논란이 없게끔 하기 위해선 특검을 도입하는 거에 대해서 찬성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좀 꽈가지고 또 얘기를 하는데 자기들이 문제점을 만든 다음에 그거에 대한 해결책으로 또 자기가 원하는 걸 관철시키겠다. 네. 진짜 너무 아전인수죠. 자, 그래서 저희가 이제 세 번째 이슈로 다뤄볼 주제는 자, 그러니까 이제 여야가 처음부터 야, 이거 안 되니까 특검을 하자. 특검을 하면 모든 이런 문제가 논란이 잠재우지 않느냐라고 해서 이제 막 특검 했습니다. 근데 이제 민주당이 결국 이 특검의 문제를 바로 이제 이 대선 문제와 연결시키면서 또 사달이 벌어졌습니다. 자, 그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보시면서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꼭 부탁드리고 좋아요를 한 번씩 꼭 좀 눌러주셨으면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